124페이지입니다. 올해 이 신청은 공시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번 문제 딱 한 문제만 모두 복서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예, 그 중에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합격자가 더 늘은 거예요, 2차. 한 문제에 1000명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밴드 같은데 글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 다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1차 한 문제 때문에 2차는 됐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합격하면 그 산업인력공단의 회원정보에 전화번호 공개해 놓으면 문자 메시지 옵니다. 합격했다고. 불합격하면 안 옵니다. 예, 합격하신 분들만 오고, 불합격해도 점수는 몇 점인지 다 확인이 가능하죠. 큐넷에서 그 인터넷상. 자,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옮기는 거. 옛날에는 사무소 옮기는 게 미리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전입 신고만 하면 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소 이전도 옮기고 나서 옮긴 지역에다가 신고하면 됩니다. 그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20조를 보니까 1항에 보니까 이전을 한 때에는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전 사후 신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 신고,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 신고고요.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그 자료 내드린데 보면 10일, 7일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한번 10일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등록관청 관할구의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이것을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2항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되고, 이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된다. 3항에 보면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바뀌었는데,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옮겨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당하려고 하니까 옮겨도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한다 이 말이에요.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1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전 시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신고합니다. 이전 신고. 신고는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적법 요건을 갖추면 수리를. 그래서 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자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러면 사무소 옮기는 걸 원주시에 있는 사무소를 가령 경기도 군포시로 옮겼다면 옮기고 나서 사후에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 신고한다고 했어요? 이전 후의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신고 필정, 이게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원본입니다. 원본. 사본 X로 출제됐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왜 원본을 제출해야 되냐? 원주시에서 받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고 군포시장한테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본 반납을 하고 원본 가지고 있으면 등록증 2개죠? 그럼 사무소 2개에다가 걸어놓으면 일반 국민들은 둘 다 적법한 사무소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은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다고 해서 옛날에 전출신고하면 여기서 이전 전에서 보내주는데 지금 전입신고처럼 이전하고 나서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끼리 자기들끼리 서류는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갖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를 해야 됩니다. 서류.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3가지가 있었죠. 맨 밑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등록 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특히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이전하기 전에 2번 업무정지 당하고 옮기고 나서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1년 이내 했다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죠. 그리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기 때문에 이전 전에서 위반 행위 한 게 있다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분사무소를 옮기는 경우 원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만약에 군포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군포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가령 함양군으로 이전을 한다면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모두 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그래서 분사무소 옮기려면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이 아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및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및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지체 없이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런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하지 않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관할구역에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이 있고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이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이라면 시군구 관할구역 밖이라는 이야기예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길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라는 말은 만약에 원주시에서 군포시로 옮겼으면 군포시장 명의로 다시 발급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원주시 안에서 옮겼을 경우 원칙은 재교부입니다. 원칙은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재사항만 변경해가지고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주소만 바꿔가지고 교부할 수도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깨끗하게 재교부 받는 게 낫겠죠? 거의 다 재교부 받습니다. 그러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자, 위반했을 경우, 위반했을 때,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도 안 하고 옮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처리기한 또는 처리기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간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민법에서는 사실 엄밀히 하면 기간하고 기한은 다른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같이 되어 있다고요. 문제 낼 때 구분 안 합니다. 처리기간이 며칠이냐면 7일이에요. 7일. 프린트에 7일, 10일 다 있습니다. 7일인 이유는 왜 7일이냐면은 우리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 처분 통지도 7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을 때 신고 필정 교부도 7일,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기간도 7일인 이유는 이 사람이 죄지어가지고 등록 취소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옮길 때는 또다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개업을 하면 죽을 때까지 다시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을. 그러나 옮긴다든지 또 폐업을 했다 다시 등록하면 이제 또다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다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자, 115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설명했던 내용을 책에 다시 보충하면 12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한다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고요. 양가로 2번 등록증 재교부 한다고요. 옮기면.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다만 이게 예외죠. 예외. 다만이라는 말이 예외라는 이야기입니다.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럼 관할구역 내에서도 재교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이 예외라고요. 예외적으로 재교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요청받은 동그라미 2번이 아니라 양가로 4번에 보면 그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지체 없이 송부입니다. 적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된다.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126페이지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10가지 25번 암기사항 25번에 보면 있습니다. 암기사항 25번에 앞에서도 했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행정 전산망이 복잡하니까 협회에서 일단 관리하기 위해서 6가지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127페이지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분사무소 이전도 사후에 10일 이내 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시험에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한다면 X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면 양가로 3번 신고 필정 처리기간은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7일. 다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책에 보는 거예요. 7일인 이유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역시 128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이전 사실도 역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4번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자, 28회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인장 등록도 한 문제, 사무소 이전도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죠? 틀린 것인데 1번 중개사무소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후에 신고한다. 숫자 10일 기억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분사무소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자,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인데 가로 안에 있는 신고필증은 분사무소인 경우는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첨부하면 된다고요. 예를 들면 아까 분사무소가 군포에 있는 분사무소를 함양군으로 옮기면 이 신고필증만 가지고 가서 원주시장에게 하면 되는 거고 원주시 본사에 있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분사무소인 경우 신고필증, 주된 사무소에 옮기려면 등록증을 첨부하면 돼요. 원래 등록증을 첨부하는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신고필증을 첨부한다고요. 옮기는 경우.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요. 분사무소인 경우는 뭘 첨부한다?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어요. 주된 사무소만 있잖아요. 본사만.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야 된다. 밑입니다. 두 군데 다 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 X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전과기록을 최근 1년간 전과기록도 같이 송부해 주잖아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도 송부해야 됩니다. 129페이지 이전 신고서인데요. 서식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처리기간 7일이라고 돼 있어요. 처리기간은 7일이고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한다는 것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1번, 2번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가 바로 등록증,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신고필증이라고 돼 있죠. 그 가로 안에 서류, 가로 안에 밑줄 치세요. 이번 28회 때 시험에 나왔잖아요. 분사무소인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뭘 첨부한다고요?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첨부한다. 그 다음에 2번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인데 제가 모든 사무소는 똑같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후 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모두 똑같죠? 네. 모든 사무소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 불법 건축물은 안 된다고요.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무소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그리고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이 두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이전 신고할 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지 건축물 내장을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 내장은 떼가지고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 내야 되죠? 이전 하는 경우에 이전하면은 왜냐면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등록증을 재교부 받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사실상 내야 된다. 자, 다음은
130페이지 제8절 휴폐업입니다. 21조에 되어 있는데 역시 휴폐업도 신고입니다. 1항 개업공개사는 3월 초과입니다. 3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초과니까. 3개월 이상이라고 했으면 3개월도 신고해야 되겠죠? 초과는 그 숫자 제외입니다. 3개월을 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초과는 휴업,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이것도 중요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 업무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게 지난주에 했어요. 등록 처분이 있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되고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하라고 했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해도 무단 휴업으로 간주한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은 또한 변경 신고해야 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 프린트에 다 6월 이런 거 정리해놨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질병, 징집,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초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자, 휴업, 폐업입니다. 제8절 휴업, 폐업. 역시 휴폐업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휴폐업도 신고입니다. 지금까지 법조문 읽어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휴업 신고, 두 번째 폐업 신고, 그 다음에 휴업을 했다가 휴업을 다시 업무하겠다고 재개 신고, 그 다음에 변경 신고. 4가지가 있습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반납을 했기 때문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이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입니다. 전자문서 불가.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왜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냐면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안 된다고요?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좀 논리적으로 보면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했다가 다시 재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안 가고, 그럼 반납받은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돌려줍니까? 하니까 와서 받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니까. 받으러 갈 것 같으면 전자문서를 안 하고 그냥 방문 신고하지 뭐 때문에 전자문서 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택배로 보내줄게, 택배비나 부담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택배비 부담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격증도 택배로 받을 수 있죠? 예, 안 가고 시도이사인데 자격증 받으러 안 가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사무소 이전 신고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옮기고 나서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했는데 휴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7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10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X 그냥 미리만 하면 됩니다. 사전에만 하면 됩니다. 휴업하기 전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휴업기간은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하고 한 번 신고하면 아까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월 초과입니다. 2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죠?
좀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딱 2개월만 휴업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신고할 필요 없죠? 물으니까 맞대요. 그럼 2개월이 지나자 변심을 했다고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2개월 더 하고 싶다. 신고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만약에 4개월 휴업하려고 마음먹었으면 3개월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죠? 그 중간에 2개월만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또 2개월이 지나자 마음이 바뀌어서 2개월 더 하고 싶다. 변심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까요? 또 앞으로 2개월만 더 할 거니까 안 해도 될까요? 물으니까 국토부에서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신고 안 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휴업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원 생각해보세요. 학원을 3개월 동안 휴업했다가 강의 안 하다가 3개월 후에 강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겠냐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계속 오는데 3개월 문 닫았다가 다시 문 열면 손님 거의 다 끊기겠죠?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냐? 계속 장기간 휴업하면 개업공개사의 통계에서는 지워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거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영업이 안 되면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하겠죠. 권리금 못 받으면 권리금 못 받아도 보증금이라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월세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가면 장사 안 되는 데는, 영업 안 되는 데는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그래요. 잘 된다고 거짓말 시키면서 막 계약서 같은 거 허위로 작성해 놓고 돈 잘 벌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려고 해요. 못 넘기면 꼭 안 되면 보증금이라도 빼야 되겠죠? 아니면 월세, 휴업이라도 계속 월세 내야 되잖아요. 사무소 있어야 되니까. 그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한 번 휴업하면 딱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집, 군대 가는 경우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학교 가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해서. 역시 6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려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위반 시 제재를 보면, 위반했을 때 제재를 보면 6월 초과 무단휴업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취라고 하겠습니다. 임취, 상등치, 임등치 다 같은 말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결국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다른 분한테 들었으면 상등치, 상취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초, 이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위반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화살표가 이하라는 뜻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업무정지하고 뭐가 더 타격이 커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정지가 크죠? 만약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업무 못하게 해보세요. 월세 계속 내야 되고 엄청나죠? 차라리 100만 원 돈으로 떼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과태료보다는 행정처분이 더 무거운 제재라고 봐야 돼요. 그 6월 초과 무단휴업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134페이지까지 사실은 다 말을 했어요. 자, 그럼 134페이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미리 신고해야 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이게 나왔네요. 미리 신고. 28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다고 미리 신고하는 거. 지금 여기 칠판에 전부 다 미리 신고, 4개 다 미리 신고죠? 전부 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다 미리 신고라고요. 휴폐업은 다 미리 신고라고요. 사전 신고. 그 답은 5번이죠. 4개 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기출문제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출제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출문제가. 미리 신고해야 된다. 다.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135페이지 그 서식을 보면
서식은 하나예요. 이게 분사무소나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서식이 하나고 그 해당 사항에 체크만 하면 되겠죠? 네. 별도의 서식이 4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금 아까 기출문제 보면 서식에 기재되는 내용까지 한두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요. 물론 서식에 대해서 꼭 출제되는 게 있어요. 확인설명서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요 3개는 거의 좀 봐야 돼요, 서식을. 그 외의 서식은 서식이 수없이 많은데 서식까지 다 알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서식에 기재되는 내용까지 다 알기는. 자, 다음은 136페이지. 136페이지 하기 전에 우리 책에는 그게 업무정지하고 휴업하고 차이점도 이런 거는 좀 이제 공부를, 아직 업무정지를 안 배웠는데 133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업무정지하고 휴업의 차이점 적어놨죠? 네. 휴업은 스스로 하는 게 휴업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정지는 당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업무정지는 위반해가지고 업무 못하게 당한 거죠? 근데 사실은 좀 웃기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휴업은 등록증을 반납하고 업무정지는 등록증을 반납 안 하죠? 네. 이게 웃겨요. 스스로 휴업할 사람은 반납하라 하고 당한 사람은 반납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업무정지 당했는데 업무 계속해도 업무정지하고 가면 뭐라 하냐면 등록관청에서 알아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알아서 조심하세요. 이 말은 알아서 업무정지 당해도 업무하라는 이야기예요. 업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알아서 해석하세요. 어쨌든 알아서 조심하세요. 이 말은 몰래 하라는 말이 약간은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 진짜 안 하면 진짜 6개월 사무실 문 닫아버리면 끝이죠. 그 자리에서는 영원히 하기 힘들어요. 6개월 진짜 완전히 문 닫았다고 하면 권리금 다 날아가는 거고 월세만 내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합니다. 업무정지 당해도.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업무정지 당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등록증 그대로 걸어놨으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몰래 할 수 있도록 지금 묵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시험에 나오면 몰래 해도 된다 이런 말 하면 X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 업무정지 당해도 반납을 안 하니까 휴업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업무정지, 옛날에는 업무정지 당하면 공동사무소 형태로 다른 사람 자격증 등록해놓고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꼭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업무정지 당한 사람 폐업해버리고 그 자리에 자격증 있는 사람 구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같이 하면 현실적으로는 몰래 할 수 있어요. 폐업해버리면 등록 취소 안 하고 폐업이잖아요. 폐업하고 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등록해도 된다고요. 업무정지 당한 장소에.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 합격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2만 명 넘게 또 나왔잖아요. 그럼 그분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같이 근무하면 사실상 그 새로 자격증 딴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 쓰고 하면 적발하기 어렵겠죠? 네. 그런 형태로 제가 그래서 신고해봤어요. 저 업무정지 당했는데도 계속 업무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제가 신고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어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이게 다운계약서 적는다고 신고하면 원래 다운계약서 적은 사람 포상금, 거짓 신고한 사람 포상금 지급하는데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아직. 거짓 신고한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거든요. 저도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증빙서류까지 다 제출해야 돼요. 그 계약 당사자는 안 되고 다른 사람 제3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증빙서류 제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거짓 계약서 적었다는 걸.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적어도 현실적으로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짓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포상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저도 몇 군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산 있냐 물어보니까 예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산 없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고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본인이 돈 버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그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다른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정지는 잘못해가지고 업무 못하게 당한 거고요. 휴업은 스스로 안 하는 건데 웃기는 건 스스로 안 한다고 하면 반납하라고 하고 등록증을 당한 사람은 반납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재개할 때도 재개 신고를 해야 돼. 휴업을 했으면 돌려받아야 되니까. 근데 업무정지는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끝나면 업무하겠다고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반납 안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업무정지 당해도 업무를 하도록 묵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물론 시험에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36페이지 겸업 제한입니다. 제9절 겸업 제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4조 법조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1항에 보니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일단 5개 있고요. 2항에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항 보면 개업공개사가 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즉 1항에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만 돼 있잖아요. 개인은 그러면 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 법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항, 동그라미 2번 하고 이렇게 하면 6가지예요. 동그라미 2번, 즉 2항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잖아요. 5번까지, 5호까지 하고 합하면 6개만 겸업할 수 있어요, 법인은.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는데 개인은 이 6가지도 겸업할 수 있고 여기 없는 것도 겸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 질의해봤어요. 법인 설립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보정 설정 금액도 2억 원 이상이고 개인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잖아요, 하기가. 그렇게 했는데 법인은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요. 6가지밖에 겸업을 못해요. 개인은 6가지도 해도 되고 다른 것도 해도 되고. 그게 뭐냐, 법인 하기도 까다로운데 법인한테는 더 규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잘 안 가르쳐 주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에 큰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지금 아직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변호사, 법무사, 지금 감정평가사, 개업공개사, 부동산 종합회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한다는 이야기 앞으로는. 지금은 겸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도 많아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토탈 종합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될 방향이에요. 빨리 그래서 자격증 따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한 자유경쟁이 돼버리면 이제 개인이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종합회사에 취직할 수밖에 없어요. 소속공개사로.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면 일정 부분 나눠 먹어야 되겠죠. 혼자 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본사에 뭐 회원 가입비 이런 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비 같은 거 이런 걸 내야 되고 또 뭐 월 얼마씩 내야 되고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법인이 겸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삿짐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이런 거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다 같이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이제 한 번만 방문하면 등기까지 모든 걸 다 그 부동산에서 다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종합부동산 회사에서.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형 법인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돈 안 되는 것만 하고 돈 되는 걸 못 하도록 하니까. 자, 그러면 136페이지 그게 동그라미 2번 1번은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중개업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당연히 중개업은 할 수 있죠. 겸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업부터 겸업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것만 제가 가능하다고 했죠. 기업 보면 의뢰인은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A번에 이사 도배업체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지만 용역업은 안 된다. 사람 소개는 시킬 수 있지만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대형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우리 의뢰인들에게는 이삿짐 센터 비용도 50% 할인해준다. 그럼 모든 국민들이 저기 하면 진짜 이사 비용이 할인된다 이런 느낌이 체감을 하면 그게 다 몰려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빨리 자격증 따야 돼요. 이게 시행되기 전에. 그 다음에 2번 미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분양 대행하는 게 돈 많이 벌어요. 분양업을 직접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돈이 많이 벌어요? 직접 지어서 네, 분양업이 돈이 되죠. 근데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 돼요. 분양업은 자기가 지어서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 분양 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걸 분양 대행만 하는 거예요. 분양 대행하면 현업에서는 MGM이라고 그래요. MGM, 멤버스 앤 멤버스 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면 돈 준다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뭐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줘요. 밖에 안 줘요. MGM, 즉 분양 대행하면. 뭐 어떤 경우는 한 1000만 원까지도 줘요. 1000만 원까지 주면 그게 많은 게 아닌 게 광고비도 분양 대행사가 다 부담해야 돼요. 플랜카드 같은 거 이런 거 걸고. 그러니까 다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요.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또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소개하면 개업공개사에게 MGM 뭐 한 몇백만 원 떼주고 이러면은 실제 분양 대행을 한 사람은 그렇게 남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직접 분양업을 하면 50%는 남아요. 직접 땅 사가지고 지금 어제 보니까 기업도시 7000대 1이더라고요. 네. 그 좀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뭐 계속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상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 1층에 상가 짓고 2층에 이제 주택 지어가지고 나이 많아가 거기서 월세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럼 분양가가 뭐 한 2억 3억 초반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건물 건축비까지 해봐야 아마 한 5억, 6억 정도 지면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세는 그게 거기 건물 다 지어놓으면 10억 가까이 간다고요. 10억 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피가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해야 돈이 돼요. 근데 직접 지어가지고 그 분양업을 하면, 팔면, 통매매를 하면 돈이 많이 된다고요. 근데 남이 다 지어놓은 거 소개만 해봐야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0만 원 넘게 받기는 어렵다고. 직접 지어가지고 팔면 최소한 1억 이상은 남겠죠? 그 땅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팔면 그거 안 된다고요, 분양업은. 분양 대행업만 돼요. 업이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는데 제가 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업이라는 건 계속 반복하면 그게 업이에요. 분양 대행을 계속 반복하면 분양 대행업이죠. 지금 법조문에는 지금 책에도 분양 대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대행을 계속하면 그게 분양 대행업이라고요.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분양 대행 가능해요. 지금 어제 그 기업도시, 원주의 기업도시 이런 건 택지 분양이잖아요. 택지 분양 대행은 못해요.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하다고요. 더 돈 안 되는 것만 가능해. 주택 상가 이거는 별로 돈 못 받거든요. 택지 분양 대행 땅 이런 걸 해야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잖아요. 땅은 사람들이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감을 못 잡거든요. 이게 땅은. 그래서 택지 분양 대행 안 되고 시험에 택지 분양 대행 X로 나왔어요.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분양 대행만 가능하다. 분양업은 안 된다. 대기업들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와 경쟁을 막기 위한 건데 근데 이게 영원히 경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일본만 해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빅브라더가 조지 오웰이 소설에 나오는 건데 큰형님이라는 뜻인데 빅브라더 혼자서 대기업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말고 나머지는 거의 자동차 같은 거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빅브라더들 외국은 거의 대형 법인이 매매는 독점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데도. 그럼 건물 택지주임이라고 하는데 일본 개인개업공개사는 월세 중개밖에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개인들은 앞으로 전월세 조그마한 거 이런 것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대형 법인이 생기면 큰 물건은 뭐 10억 넘는 거 이런 거는 만약에 은행에 국민은행 2층에서 중개 코너, 대부 코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살 사람도 거기 찾아가고 팔 사람도 거기 찾아가지고 매물 내놓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이제 곧.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겸업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요. 취지가. 그 136페이지 맨 밑에 토지 분양 대행 안 된다고 돼 있죠? 네.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된다.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됩니다. 임대 관리 대행. 제가 관리 대행 하면서 20만 원 정도 받아요. 다가구 방 20개 관리 대행 하면 20만 원 받는다고 한 달에. 그 정도 많이 받아요, 그게? 아니요. 얼마 안 되죠? 돈 안 되죠? 근데 임대 관리 대행만 되고 임대업은 안 된다고.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대기업들 돈 있잖아요. 그럼 지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뭐 나대지 이런 거 임야나 전답 사가지고 거기에 다가구 지어가지고 팔고 안 팔리는 거는 세놓고 예를 들면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죠. 임대업을 하면 월세가 한 40만 원 정도는 받잖아요. 방 한 개에 40만 원 받는데 그러면 수익률 좋아요. 근데 이게 관리대행 해봐야 한 2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관리대행 해봐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가구당 5만 원 이상 못 받아요. 5만 원 초과해서밖에 힘들어요. 현실이. 그래서 임대 관리대행만 되고 임대업은 안 된다. 임대업. 임대업이 돈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대행만 가능하다. 리얼의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되고 직접 개발하는 건 안 돼요. 개발에 관한 상담만 되고 개발업은 안 된다.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이에요. 나대지를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파는 것도 일종의 개발이죠.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그게 가장 돈 되잖아요. 그 나대지 임야나 전답 이런 걸 사가지고 거기에다 택지로 전환시켜가지고 거기 집 지어가지고 파는 거 이런 게 돈 되죠? 안 된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다. 이 땅 지어가지고 다가구 지어서 나중에 월세 받아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만 줘야 되지 직접 하는 거는 안 된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다. 미엄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그 프랜차이즈업이에요. 이게 프랜차이즈업.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 똑같이 달고 그 가맹점 가입비 받고 월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뭐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LBA 법률중개사 이런 간판 혹시 보셨나요? 원주에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LBA 법률중개사? LBA 공인중개사. 예, 그것도 가맹점 가입비가 뭐 있고 1년에 99만 원인가 받아요. 근데 그걸 주면 뭐가 돈이 돼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나 가입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크게 중개하는데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입했다가 탈퇴해버리고 그냥 가입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것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큰 회사가 생기면 빨리 거기에 분사무소로 가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게 사람들이 빵 사러 가면 동네 빵집 거의 많이 없어졌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프랜차이즈에 가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건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미엄은 시험에 개업공개사 대신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일반인을 대상으로 X, 컨설팅,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그 식당 같은 것도 그 프랜차이즈 식당 많잖아요. 그거 다 돈 내야 돼요. 본사에 가맹점 가입비 내야 되고 그 상호 사용하는 대가도 또 내야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비업에 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은 권력 분산, 지방 분권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 모든 권력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변호사에게 집중돼 있어요. 지금 모든 지금 대통령도 변호사잖아요. 거의 변호사들이 거의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 권력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종전에는 변호사에게만 있던 것을 지금은 법무사와 개업공개사에게도 허용했다고.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건 변호사만 가능했다고요. 자, 대리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1억짜리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써낼 수 있어요. 1억 천을 써낼 수도 있고 2억을 써낼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고도의 도덕성이 없는 사기꾼들한테 그런 걸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1억만 써내도 될 걸 1억 3천 써가지고 어린이한테 피해를 입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고도의 전문성, 도덕성, 전문 직업인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대리권을 허용한다는 말은 자기 대리인 마음대로 써낼 수 있잖아요, 금액을. 그래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종전에는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옛날엔 뉴스, 이건 없을 때 뉴스 보면 경매 브로커 구속 이런 말 뉴스에 보셨죠? 그게
경매 브로커라는 게 그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를 하면 경매 브로커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구속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를 해줄 수 있다고요. 그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신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양심껏 쓰도록 뭐 1억을 써내든 1억 1천을 써내든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죠. 입찰 대리를 허용하는 거니까 대리인 마음대로 써낼 수 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고스란히 본인에게 되는 거잖아요. 대리인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해준 거라고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허용했다는 말은. 자, 그리고 이 겸업은 6가지인데 결국 6가지의 기업부터 보면 6가지죠? 네. 기업부터 비업까지면 6가지잖아요. 이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는데 개인은 이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은 요 6가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소위 중개인은 이 6가지 중에서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못해요. 자격증 없는 중개인은. 139페이지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소위 특수법인, 지역농협 이런 것들은 특수법인들은 여기에 법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업무를 겸업 못하고요. 그냥 농업 협동조합에서 하는 업무하고 조합을 대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그 외에 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못한다고요. 특수법인은. 양가로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양가로 4번 법부칙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다. 그럼 중개인도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빼고 나머지 업무는 할 수 있다. 그 아파트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이 중개인도. 자, 겸업 제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한 문제 출제될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별표 3개 해놓고요. 겸업 제한. 쉬었다가 2번 업무 지역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